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회의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예. 원래대로였다면 열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때문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취재해 보니까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도 사실은 유동적이다. 그 불투명하다. 본회의도요? 예, 그러니까 아예 12월에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종의 조처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예. 그를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이 상당히 치열한데 이게 전략이라서 또 취재도 잘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상대로라면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어야 돼요. 그래서 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원래 오전 10시에 예정이었고 10시에 열려서 무려 134개에 해당하는 민생 법안들을 법사위를 통과해야 그게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어제 한 10시 반경이 되니까 김도우 위원장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정된 회의는 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제 야당 간사한테 와가지고 오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 여야 간에 일정 합의 다 해가지고 네. 의원들 다 일정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10시 반에 10시 회인데 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지금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막 악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10명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열리기는 했지만 김도우 위원장이 야당 간사한테 전한 말이 참 이게 황당무계한데 뭐라 그랬냐면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동관 탄핵안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왜 법사위를 안 엽니까? 아니 일개 의원의 트라우마가 이 상임위를 안 여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니 일개 의원은 아니죠. 원내대표인데 그래도. 무슨 얘기냐면 윤재호 원내대표한테 어떤 미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회를 무력화해도 좋다. 혹은 무력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지 않고서야 윤재욱 대표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이렇게까지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본회의도 안 들어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 장악을 위해서라면 이동관 방탄정당 하기로 결심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 그러면 134개나 되는 법안들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주로 아동학대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서희초 사태로 촉발됐던 그 여름 뜨거운 날들 우리 선생님들이 국회 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시위를 하셨습니까? 모범적인 진짜 엘리트다운 교사다운 집회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교권 회복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싹 다 빵. 민생 법안을 올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쳐놓고. 예. 그러니까 통과시킬 법이 없어서 오늘 국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정당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정당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이동관 위원장 지키려는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내년 총선 앞두고 언론 장악이 이만큼 절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PBC의 김혜영의 뉴스 공감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또 사명감을 느끼면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YTN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두 개의 이슈가 있으니 KBS님은 저렇게 된 거고 이제 그 YTN하고 그 연합뉴스 TV가 두 개가 지금 유진그룹하고 을지학원으로 각각 이제 매각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요게 핵심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동관 위원장한테. 그래서 이게 상황이 만약에 다 처리가 깔끔히 되면 그 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이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오늘 오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노조 YTN 지부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유진하고 을지로부터 방통위가 의견 청취를 하고 원래 의견 청취하고 좀 이따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심사위원회도 꾸리고 구성을 하고
바로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내일 바로 법률 대응에 들어간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일과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23일처럼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이게 처리가 안 된다면. 아니 근데 12월 2일 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회의가 더 또 열려야 되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국회 그 법사위원인 김영배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아예 뭐 이날도 안 할 수도 있다. 예산안도 팽개치고 민생 법안도 팽개치고 오로지 이동관 방탄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이. 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이게 누구의 명을 받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건데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국민의 뜻을 이행하라고 국회의원직을 사명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뜻만 혹은 정부의 미션만 받고 있다면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예.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안에 이게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그러니까 예컨대 처리가 다 되면 이동관 위원장이 물러날 가능성도 있고 그 사이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후임으로 나는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네. YTN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30일 전에 27일 날 네. 의견 청취하고 심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일사천리로 다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아예 30일 날 그리고 나서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30일 날 탄핵할 사람이 없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KBS의 경우에도 일주일 사이에 KBS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갑자기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폐지, 그러니까 뭐 결방 통보 뭐 이런 게 주말 사이에 쫙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사가 쫙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속전속결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무슨 공영방송 KBS를 군사작전 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비판은 했지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률적 쟁송이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뭐 YTN이나 연합뉴스TV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언론노조 각 지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젠걸음으로 지금 그 대응 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률적 대응 말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이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또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암만 그래도 그렇지 여당이 민생 법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팽개치고 오로지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비판은 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사후약방문 상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데 민주당의 이제 조승래 그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그렇게 안 된다. 아직 심사위원회도 다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다. 저도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문법이에요. 암만 그래도 아무리 보수 정당이어도 절차와 법률 혹은 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이 살풍경한 광경은 그동안 잘 못 봤던 풍경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결국 용산의 미션 아니겠냐라고 김영배 의원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만약에 그 30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한다면 김진표 국회의장 결심해서 기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이제 중도 사퇴해버리고 만약에 이런 것까지 진도를 나가게 된다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YTN이나 연합뉴스까지는 처리하고 사임하고 다음 방통위원장이 와서 또 MBC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컨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지금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잖아요. 방통위가. 방통위가. 근데 지금 국회 추천목 3명이 빈 상태예요. 예. 아무도 안 들어가 있죠. 대통령 추천 둘만 있어요. 이동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인 이상인 위원장. 그런데 YTN 보도에 따르면 이상인 위원장이 그 인수하려고 했던 그 하고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게 탄로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상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격에서 부적격 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과거에 변호인 했던 분이 심사하는 게 이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맞지 있는 않죠. 거냐라는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적격 논란이 터져요. 이동관 위원장 예컨대 탄핵이 돼요. 네. 그러면 방통위원회 빵명 시대가 열립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무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황당한 구조로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하고 의결한 인사를 임명을 했으면 한 명이라도 있게 되는 건데 한 지금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양방에서 모두 법률적인 쟁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아수라장이 된다.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 어디로 가는 건지 네. 위기의 방송통신 정책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 굉장히 아주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목요일에 기자님하고 취재 파일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 30일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예. 30일, 1일. 예, 양일간 이어진 그 국회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근데 민주당에서는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국민의힘 취재 결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 근데 예산안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여당의 속내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도 딱히 꼭 이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올해 마지막 국회가 12월 8일이에요. 예정된 국회는 이때 이제 본회의가 다 끝나는데 12월 8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임시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뭐 내년 1월, 2월 또 이런 국회를 이제 이렇게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 1월은요. 아니 사실상 지금부터도 이미 총선 국면이에요. 국회는. 그쵸. 뭐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말에부터 그냥 다 의원들 다 마음이 지역구에 가 콩밭에, 있잖아요. 예, 지역구에 가 있어요. 예, 섭외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긴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 간 여야 원내대표 간의 어떤 협상 결과를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무슨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본회의에 소극적이고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방기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다.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가 잘 양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요.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특검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 지금 뭐 좀 여론전에 나서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상으로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계속 많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죠. 쌍특검이죠. 이 쌍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지난 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태운 게 4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가 나올 때마다 대체로 과반 이상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제 발표된 YTN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쌍특검 추진 적절하다 59, 적절하지 않다 28. 그러니까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의 2배가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거 특검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1,400만 개미들이 그냥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 예, 그리고 사실은 투명한 주식거래 시장 이런 걸 굉장히 요구하고 지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엄단해야 될 공정과 상식의 입장에서 가장 엄단해야 될 것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의혹 사건이 있다면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여열하게 넘겨서야 되겠느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그 친인척 사건이 있었을 때 싸고 돌거나 무마하려고 했을 때 그 정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 역사가 증명을 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있죠, 국민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또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네.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도 너무 이상하거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데 지금까지도 왜 강상면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국민 여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한반도 긴장까지 고조되는 와중에 지금 황금마차 타고 만찬하실 때냐라는 비판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해주셔서 한반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북한이 아예 그냥 파기를 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났는데 정부의 결정을 두고 이게 안보 정상화로 볼 수 있는 거냐, 안전판을 제거한 악수 아니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 머릿 기사로 안보 정상화에 들어섰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 정상화인지 아니면 안보 불안인지 일촉즉발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느끼는지 저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접경 지역 취재를 먼저 해보고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일면머리로 써도 늦지 않는다. 이거를 네. 안보 정상화로 봐야 됩니까? 정상화라는 말이 너무나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도 초토화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갑니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북한이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실패했습니다. 만리경 1호. 그 성능이 매우 미약하다. 3m로 뭘 보냐. 아직은 이런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하죠.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정찰 위성이나 이런 걸 보면 5cm까지도 이제 그 간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돌려서 이렇게 여기에 뭐 있는지 핸드폰에서 누가 뭘 보고 있는지 그 메시지가 뭐인지 네. 김정은 위원장의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까지도 판단이 가능하다, 식별이 가능하다, 감청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3mm이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 군 당국이. 예. 근데 2달 만에 갑자기 중대 위협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이번에 정찰 위성 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발표할 때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뭘 없앤다? 9.19 군사 합의 중에 1조 사망. 이게요. 9.19 군사 합의가 뭐냐면 비행 금지 조항을 둔 건데 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군사적 우발적인 충돌이 많으니까 이거 좀 내려놓고 거죠. 접경 지역에서만큼은 뭐 막 삐라 쏘고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관리를 합시다. 이게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6개 항에 대해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우리가 먼저 깬 건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합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가드를 내리고 뭐 이런 거예요.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래 니네 범죄 많이 저지르니까 법을 없애겠어.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법을 이거 없애는 게 말이 맞냐. 되느냐는 얘기가 그리고 나오고 이런 거예요. 있죠. 아니 군사 정찰 위성을 하늘에다 쐈는데 왜 그 육지에서 있는 접경 지역에서의 9.19 군사 합의 재래식 무기 관련을 왜 이 합의 중에 원포인트로 1조 사망만 이렇게 없애는 것이냐. 그러니까 옳다 좋다 얼씨구 좋다 하고 북한이 그래 그럼 우리 싹 다 앞으로 어길 거야라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은 무조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므로 결의 위반이죠. 예, 그것은 뭐 아무리 지적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좀 엉뚱하다. 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냐 이제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군사적 안보 불안이 심각해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김포를 서울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가까워요.
그러면 서울 전체가 수도 서울이 접경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접경 지역의 안보 불안이 전체로 수도 서울이 안보 불안이 생기면 이게 경제가 주식이 주가가 괜찮을까요? 이런 거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북한이 뭐 위반을 여러 건 하긴 했습니다만 예전보다 이 합의가 네. 있기 전보다는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모두 한 3,600번을 이제 합의를 어겼다는 건데 포문을 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쳐서 3,600까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뭐 앉아서 정자 표시 써가면서 너 몇 번 어겼어, 우리 몇 번 어겼어 이렇게 따질 일인지 네.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없애고 평화 정착과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이 핵심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싸우려고 들면요. 우리 금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이웃 국가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서로 평화롭게 상호 네.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전문가들은 접경 지역에서 드론 전쟁이 곧 시작될 거다. 예, 우리 먼저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북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성기, 뭐 전단 살포 이런 다 하겠죠. 충돌의 위험이 이제 커진다. 그래서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합니다. 위험의 시작, 위협의 확대, 안보 딜레마의 본격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국지전 가능성이 더 커졌고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보 불안이 선거의 중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짚어볼 부분이 어쨌든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고 긴장을 고조시킨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북한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 목소리도 사실 저희가 짚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잘못한 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거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잘못한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한 핵무기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핵 갖다 놓고 같이 군비 경쟁을 하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요? 뭐 군비 복지 예산 다 땡겨서 군비 네. 경쟁해야 되고 이미 우리는 국방력 세계 6위의 국가예요. 예. 국방비를 북한 GDP 이상으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군사력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럼 뭘로 이길까라고 고민한 끝에 핵무기 개발한 겁니다. 언제부터 냉전이 해체되면서 1993년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고 벌써 30년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30년간 꾸준히 핵무기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쟤네들이 저러니까 우리 혼내주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잠깐 앉아봐.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잘 사는지. 당신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도 네. 평화가 필요하고 당신네들도 평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네.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라인도 끊어지고 서로 합의도 파기하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9.19 합의가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것이라서 윤석열 정부가 더 이런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업적을 지우고자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은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갸륵한 마음이요? 예, 왜냐하면 싫겠죠. 전 정권에서 좋게 평가하고 전 정권의 업무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잘할 거야. 힘에 의한 평화 우리가 지켜주겠어. 라고 주장하면서 1년 6개월 지내왔는데 힘에 의한 평화로 뭐가 지켜졌습니까? 위협만 고조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우리가 9.19 군사 합의가 2018년에 있었지만 그에 앞서서 2005년에 우리가 9.19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랬죠. 네. 6자 회담, 남북 미중 일러 6개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할 건지 한 건데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핵무기 불공격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북미 간의 신뢰 구축, 뭐 이런 등등 다 일장춘몽이 됐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런 우리들의 평화적인 노력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까지도 정전협정 70주년이 넘었어요. 네. 예, 그런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분단 상황을 이어갈 것인지. 그러니까요. 예, 한반도 평화는 없는 것이냐, 계속 전쟁과 대립만 할 것이냐,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책무입니다. 네. 그런 과제에서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대결만 하고 좋아, 받고 빠르게 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환의 태도가 필요한 것인지 묻고 네.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이고.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처남의 아내가 폭로를 한 거예요. 처남댁. 네, 예, 처남댁. 예, 네. 예. 근데 저는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이 충격적인 내용을 충격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주류 언론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예. 될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심지어 오늘 검찰에서 일보가 나왔어요. 드디어 내일 처남댁을 불러서 소환 조사한다. 예. 예. 참고인 자격인데요. 이러니까 이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검찰발로. 아. 이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이런 태도, 뭐 검찰에 대해서 묵과하는 태도 네. 이대로 좋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정섭 검사라는 사람은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이긴 한데 이전에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재계 저승사자. 그런데 재벌로부터 접대를 받고 그것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다 집합금지 됐는데 가족들 싹 다 데리고 강원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 낸 의혹. 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원석 총장이 나와서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도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일제 샴푸 쓰고 가족이 소고기랑 법인카드 초밥, 얘기했죠. 예, 이런 사람이 탄핵 대상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입장을 바꾼 거는 지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오고 특히나 이 마약과 관련해서 처남이 마약 사범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인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 뭐 수사관이 6번이 바뀌고 SD카드가 실종 뭐 사라지고 네. 이거 뭐 소변, 뭐 모발 뭐 오염됐으니까 안 받을래요. 증거를 안 받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은 절차대로 했다는 건데 이걸 그대로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월 6일 날 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고 또 마약을 한 거. 그 기존에도 마약을 한 예.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마약을 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하고 함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아버지하고 통화하더니 경찰을 바꿔줬는데 출동한 형사가 통화를 마친 다음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다시 경찰서로 가버렸어요. 마약 신고인데도 임의 동향도 안 하고 간이 시약 검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안 했습니다. 예. 이게 이상하죠.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선균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지금 마약 수사 여러 단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한동훈 검찰이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마약 네. 수사의 중요성을. 근데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게 그 일종의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저는 이게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행범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했어야 그 되죠. 상황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처리한다. 누가 전화한 건지. 수서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약 카트리지 같은 경우도 이 투약의 증거를 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지만 경찰이 반려를 해요. 이것도 이상하고. 남편의 모발까지 갖다 줬는데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하고. 카트리지 본인 동의 없이 주시면 이거 절도예요. 안 돼요. 도로 가져가세요. 증거 제출을 거절합니다. 이러면서 5월 말이 돼서야 3달이 넘어서 사실상 없어졌을 때쯤 모발 소변 임의 제출하고 다 반감이 6월 끝났을 달에 때.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데 누가 여기에 개입했을까? 검찰이 예. 이 검사를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요. 며칠 전에. 참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거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찰이어서 탄핵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역공을 하고 보수 언론을 동원해서 총공격을 했지만 지금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증거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고요. 김의겸 의원 인터뷰를 했더니
제보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 부잣집에 왜 사위가 검사 사위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런 거 한편의 영화 드라마 같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그 전원에 따르면 네. 이래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공직에 있는 평범한 공무원들이 예컨대 이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우리 검사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압수수색부터 하죠. 네. 바로 구속합니다. 예? 근데 검찰, 검사, 판사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네. 묻고 한다?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네, 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취재 파일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 기자님이 소개해주신 여론조사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였고요.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